네, 이번 시간은 좀 공부 좀 해볼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준우 연구위원이 오셨는데 이분이 뭐 매크로라든지 뭐 이쪽으로 아주 채권 쪽으로 금리 전문가입니다. 금리. 금리 좀 어려운데 맞습니다.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박준우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채권, 네. 채권업자. 업자. 예. 네, 업자시고 맞습니다. 네. 채권을 많이 보시는 분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 뉴스는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미국이 베센트가 바이백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될까요? 쉬울지 모르겠으나 네. 제가 이제 지금 벌어진 현상 설명드리고 네.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까지 한번 좋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딱 저 수준에서 혹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이해하고 있는 수준은 미국 정부가 지금 발행한 국채가 너무 많은데 이게 계속 금리 올라가고 안 팔리니까 이제 빅테크들 때문에 빅테크들의 채권과 경쟁하면서 좀 안 팔리고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대신 단기채를 막 발행해갖고 그 돈으로 장기채를 사서 금리를 떨어뜨린다. 요 정도까지 그냥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요게 일단 맞는지 그다음에 요게 좀 빈 공간들, 빈 틈들은 뭘 또 채워주실 수 있는지 네, 설명 한번 알겠습니다. 해주신다면. 너무 좋네요. 8월 그 계절성도 같이. 네. 네, 제가 이제 장표들 좀 그래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금리 동향을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인데 만기가 둘 다 길긴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과거 2024년도만 봐도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올라가더라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물론 지금 10년물 금리도 많이 올랐고 사실 주식시장 보시는 분들은 10년물 금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베센트가 왜 자꾸 난리를 치냐면 30년물 금리가 이제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수급적인 혹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도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재무부도 이제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바이백이 발표가 된 건데 이 바이백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네. 사실 이 가운데를 보면 지금 금리를 낮추기 위한 당국의 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얘기들만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을 왜 자꾸 협상을 하려고 하냐. 네. 유가 낮춰서 금리를 낮추고 싶은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엔화가 급등할 때 정확하게는 달러엔 환율이 급등할 때 엔화 기입 공조할 때도 미국 국채 금리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피마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는데 이 피마는 외국 정부나 외국 공식 기관들이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너네 이제 달러가 필요한데 국채 팔지 말고 여기서 돈을 빌려라라고 한 거예요. 달러가 필요할 때 보통 외국에서는 그냥 국채 팔아서 달러 마련했는데 네. 그러지 마. 달러 저 채권 팔지 말고. 팔지 말고 그냥 네. 빌려줄게.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금리 안정의 수단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채권이 시장에 많이 안 나올 테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를 보시면 이표채 발행액 유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재무부가 이제 분기마다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흔히들 빌하고 쿠폰으로 나눕니다. 네. 그게 아까 말씀 주신 단기채를 보통 빌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장기물을 쿠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쿠폰 발행 규모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수년째. 그런데 발행은 많이 해야 되는데 쿠폰 금액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단기채 발행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발행 규모는 많아지는데 어느 한쪽을 유지시키면 다른 한쪽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다 지금 장기 금리를 낮추려고 계속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해도 30년물 금리가 뭐 5.3 안 넘어가고 잡죠. 안 잡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마지막에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가 나온 건데요. 이게 피마하고 사실은 똑같고 이표채 발행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25년물짜리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이걸 팔고 싶은데 보통 25년, 23년 이런 만기들은 딱 듣기만 하셔도 뭔가 유동성이 조금 적을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발행은 10년, 30년 이렇게 딱 하는데 네. 30년짜리 사가지고 5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거 시장에서 팔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되게 작은 구간들입니다. 초장기 구간이 10년 이상, 30년 이하 구간들이. 이건 사실 글로벌 공통이에요. 네. 그래서 재무부는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이거 시장에다 팔지 말고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사줄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무가 사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팔다 보면 가격이 더 밀리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완충을 해주는 거고 이런 정책들은 사실 이미 2년 넘게 계속 진행을 해오던 거예요. 네. 근데 규모를 조금 키운 거고요. 규모를 키운 것도 근거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재무부가
채권 팔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오세요. 매월 한 번 이상씩 하거든요. 수요 조사. 네. 그런데 10년 이상 구간만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5년짜리, 7년짜리는 알아서 시장에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고요. 15년, 25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쌓였기 때문에 바이백을 규모를 늘리는 것이 재무부 입장에서는 잘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의심하는 건 뭐냐? 아까 설명 주신 음. 이거 근데 단기채 발행해가지고 장기채 사는 거 아니야? 네, 네. 이런 의구심들을 가지는 건데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재무부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이 바이백을 처음에 도입할 때 원칙 자체가 만기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만기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네, 무슨 말이냐? 30년물 이하, 예를 들면 25년짜리 국채를 살려고 네. 바이백을 하면 그 비슷한 만기의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새로운 거 발행하고 오래된 거 사주는 거예요. 네. 교환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수합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단기채를 발행하고 장기채를 사준다는 거는 명목상으로는 25년짜리 사주는 거지만 25년짜리를 새로 발행하지 않고 단기조에서 발행한다는 거죠. 그 말은 전체 만기 구조를 바꾸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런 음모론 아닌 의심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이게 왜 나오냐면 이표채 발행인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표채를 유지하는데 발행해야 되는 규모가 점점 커지면 단기물 비중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단기물 비중 계속 늘리고 있고 이 와중에 바이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입장에서는 재무부가 이거 장기금리 올라가는 거 너무 싫기 때문에 장기국채 발행 정말 하기 싫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거 좀 보이지 않게 조금 더 금리를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 좀 더 전략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미봉책이잖아요. 시간을 번다라는 느낌도 있고 네. 언제까지 버는 겁니까? 정말 선거 때까지만 버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5년, 10년 투자하시면 이런 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에 뭐라고 써놨냐면 양적 완화, 은행 규제 완화, 자본 유출 통제, 영구치 수합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도구들은 정부가 다 갖고 있어요. 사실 네. 마음만 먹으면 지금 30년물 금리 4%로 낮출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지금 네. 사람들이 금리가 높다, 네. 큰일 난다. 근데 마음 먹으면 다 하는 거잖아요. 다만 부작용이 클 뿐이에요. 부작용은 원래 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왼쪽 보시면 1940년대 미국이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작용보다 금리를 억지로 낮추는 부작용이 더 커요? 그럴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1940년대 이런 정책을 왜 펼쳤냐? 네. 2차 세계대전 때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네.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감수하고더라도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춘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수익률 고정 통제, 10년물 금리 2.5%로 간 고정, 그 이상 못 올라가. 네. 그리고 채권 수합. 너가 15년짜리 채권 가져오면 내가 30년짜리 채권으로 바꿔줄게. 이런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성과 비시장성이 있거든요. 네. 시장성 채권. 그 말은 저희가 마켓터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다 국채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이에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15년짜리를 가져오면 내가 30년 이상짜리 채권으로 금리를 더 얹어서 줄게. 그런데 이건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채권이에요. 그걸 넌 마켓터블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비시장성.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피마, 바이백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팔지 말고 원하면 내가 바꿔줄게. 내가 사줄게. 이런 정책들 사실 다 하는 거야. 다만 강도의 조절만 있는 거고 왜 어제 금리가 다시 올랐냐? 약한 거죠. 아, 강도가 강도가 매우 약하죠. 바이백은 원래 하고 있었던 거고 규모를 조금 늘린 것뿐인데 계속 구두로 최대한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YCC 하면 되죠. 네. 근데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고요. 최소한의 정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표채 발행의 유지 이거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유지만 하는 거고 또 올라가니까 바이백 규모 조금 확대하고.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오른다 점점 더 뭔가 정책이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몇 개를 좋습니다. 설명드려볼까 그러니까 하는데. 새로운 뭐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있는 것만 강화해도 금리는 조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래를 보면 양적 완화도 있고요. 예. 은행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국채를 더 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쓰지 않는 정책들도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마일드한 거, 시장에서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정책들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머전시 플랜 같은 게 들어가려면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기 싫지만 경기가 부러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진짜 봐야 됩니까?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경기에 침체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양적 완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혹시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바이백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어요? 아니요, 지금 완전히 이랬어요. 그런가? 우리 시청자분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이다. 본인들이 다 바이백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에서 너무 놀라고요. 설명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네.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3페이지의 그림을 봐보시면 더 근본으로 가요. 네, 더 근본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 X축은 뭐냐면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근데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20년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정부 부채 비율이 막 엄청 높아져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Y축이 뭐냐면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의 중앙은행과 일본의 시중은행들이 국채를 몇 %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이고 일본 국채의 60% 70%는 일본 중앙은행이나 일본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을 합쳤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이 두 주체는 사실은 강국의 손아귀에 있는 주체들이에요. 저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같이 양적 완화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저희가 독립성 완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부 부채가 정말 리스키해진다. 그러면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양적 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통해서 국채를 사는 거고요. 왜냐?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두면 난리가 나거든요. 아무도 시장에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인위적으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고요. 민간은행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나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걸 100% 판단하나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 규제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그게 관치인 거고 사실은 다 통제 가능한 주체들인 거예요. 이거는 글로벌 은행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음 먹기에 규제만 바꾸면 국채를 인위적으로 살 수 있게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쳤다는 거는 정부가 의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운데 100% X축 100%에 딱 수직선을 그어놨는데 이제 2015년도에 선행 연구 결과가 뭐냐? 선진국들은 정부 부채 비율이 100%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 이 관계가 우상향한다라는 거예요. 정부 부채 비율이 낮으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코리아 볼까요? 노란색. 네. 정부 부채 비율 40% 50% 중앙은행이 살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 뭐 물론 저희 걱정해야죠. 걱정해야 되지만 시장에서 소화된다는 거죠. 소화가 되고 10년 20년 후에 문제이긴 해요. 근데 정부 부채 비율이 100% 넘어가기 시작한다. 시장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부 재정 지속 가능할까?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탈리 나오죠. 유로존 재정 위기 때 ECB가 국채 다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은행들에게 유로존 주변부 국채들 다 사주게끔 네. 규제 완화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최근에 나오는 금리를 낮추는 정책들은 아하. 정부 부채 비율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지금 미국 정부가 딱 100%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들인 거고요. 이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앞으로 판단해야 될 거는 이 강도가 세냐 약하냐. 약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세면 금리를 낮추고 제가 아빠 그 일부 얘기 들었는데 유동성 팽창하는 거 맞아요. 네, 이걸 더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유동성 팽창을 주장하는데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무슨 유동성이냐 보는 데이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여기서 되게 궁금한 건 이젠 재패니케이션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간다? 네, 미국도 이젠 정부 부채를 정부가 왕창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트럼프 베센트 무슨 짓을 하니까 이거 미국도 영구채로 가는 겁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방금 설명드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걸 해도 안 될 때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강력한 정책을 펼치면 금리는 안정이 되는 게 맞죠. 아, 네. 그 연구체가 뭐냐면 지금 보통 10년, 20년짜리, 30년짜리 만기를 정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계속 차환 리스크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네. 만기가 돌아오면 또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구체는 한 번 발행하면 조달이 계속되는 거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연구체는 뭐 시장에서 아마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장에서 팔기도 어렵게 만들 겁니다. 아하. 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건데 그 약간 좀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그냥 돈 빌려주는 대신 평생 죽을 때까지 이자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생 너는 내 돈, 너의 돈은 미국 정부한테 빌려줘라는 거죠. 일종의 강탈이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외 국가들 우리나라한테 너네 외환부역 가지고 있는 거 연구체로 좀 바꿔봐. 아니, 사실 할 수도 있는 미 거예요. 관세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만 이렇게 하고 트럼프 중간 선거 이후에 내년의 그림에 그런 것도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다. 그런데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들은 계속 할 것이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는 네. 내용이 그럼 부작용이 뭐냐. 네. 부작용. 금리 낮추면 사실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고 그 부작용이 더 나아가면 달러 가치 하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랑 오래됐잖아요 예전부터. 네. 사실 최근에 저는 이 코인 시장의 급등이 이런 걸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께죠. 발표 나오자마자 사실은 호가창을 안 봐도 뻔해요. 금 가격 오르고요, 달러 약세고요, 비트코인 올라가고요, 주식 올라가고 금리 떨어지는 거. 그게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는 현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갔다, 코인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유동성의 팽창도 있지만 어떤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 저하, 그에 대한 자산인 금이나 코인의 성격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네,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네. 중간 선거 전까지 어쨌든 시간은 번 겁니까? 아니면 또 이런 노이즈가 계속해서 그냥 금리가 더 이상 저는 캡이 씌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2, 3개월 동안. 근데 그 안에서 변동성이 엄청 커질 거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리는 어떻게든 더 올려가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금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올라간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오른 게,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자분들의 시각하고 제 시각은 좀 다른 거는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으면 무조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위험해라고 얘기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주식이 좋고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케이크를 갖고도 싶고 먹고 싶고 이러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좋은데 그거에 대한 사실 반작용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내 주가만 잘 가고 싶다. 그건 어려운 거고, 여기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경제가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기업 이익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힘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더 무섭냐 안 무섭냐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갑자기 4번 올린다 얘기한다. 그러면 주식은 무조건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미국이 앞으로 할 건 뭐냐? 되게 조금만 올리는 거예요. 왜 조금 올리냐? 안 올리면 자꾸 장기금리가 오르잖아요. 인플레이션 안 잡는다고 계속 비판이 나오니까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을 시장을 설득할 만한 정도의 기준금리 올리되 위험 자산이나 경제를 꺾지 않을 정도로만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네. 금리가 지금 높아지는 게 경제 성장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아니 좋다고. 브라질에 막 금리 20%씩 된다고 그 브라질 20%씩 성장할 거라고 아하.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신흥국은 이제 그렇지 않고요. 이제 미국과 한국은 네. 성장 팩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성장을 한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해도 돼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을 수도 있죠. 근데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도 높아지지만 그만큼 성장 전망도 괜찮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보는 거고요. 뭐 그건 이제 시기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성장이 좋은 게 맞다. 그래서 아마 주식 얘기하실 때도 반도체 실적이 안 좋을 거로 전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잖아요. 기업 빅테크들의 실적이 꺾인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장이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좋다라는 건 우리는 이제 잠재 성장률 대비 숫자로 보지만 일단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크로 지표를 세세하게 안 보시니까 야 이거 다 어렵다는데 기사에서 다 죽겠다는데 무슨 성장이냐 이런 이제 괴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모든 것들의 모든 글쎄 핵심은 중간 선거에서 상황 바뀌면 레임덕 빠지면서 베센트 힘이 잃고 이제 끝나는 겁니까 그럼? 그런 우려감이 계속 드네요. 중간 선거 패배하면 네. 왜냐하면 지금의 이런 레임덕이 들어가면 이런 재무장관이 이런 것들 못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런 재무부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바이백 같은 것들이거든요. 만기 조정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옵션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뭐
성장 전망이 악화될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재정 정책이 바뀌고 뭐 그런 리스크는 있겠지만 사실 최근 나온 정책들은 의회가 바뀐다고 해서 연속성이 있다. 연속성이 있는 정책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대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아, 하이닉스가 플러스로. 그래요? 네. 지금 하이닉스밖에 못 보고 있었네. 아, 제가 어렵게 모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중요한 얘기했어요. 박준우 의원님 덕에 하이닉스가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네. 얼마나 오르는데요? 아, 3% 가까이. 네. 네. 좋으시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의원님 그럼 다음에 근데 저 좋은 내용이 진짜 많다. 언제 뭐 좀 길게 한번 모셔서. 그러니까 왜냐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데이터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네. 시장에 여러 가지 카드로 와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대꾸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네. 이럴 때는 중심 한번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공부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